국민의 대표들이 정부를 상대로 직접 국정 현안을 묻는 대정부 질문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늘 분야는 정치, 주인공은 조국 장관이었습니다. 목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 조국 법무부 장관이 국무위원으로 처음 국회에 출석한 가운데 자택 압수수색 당시 담당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조 장관은 논란 아내에 대한 배려를 부탁하는 차원이었다며 압수수색 방해는 아니라고 해명했는데 야당은 검찰에 대한 외압, 여당은 수사 상황 흘리기라고 각각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의 돼지 농가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7곳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 지역이 늘면서 돼지고기 공급은 줄고 가격은 급등하고 있습니다. 위장약, 잔탁 등 국내에서 유통되는 라니티딘 성분 원료 의약품 269개 품목에서 발암 우려 물질이 검출돼 식약처가 제조와 수입, 판매를 중지했습니다. 해당 의약품을 복용하는 환자 144만 명은 다시 처방받으라고 권고했습니다. 수년간 논란이 돼온 대한예수교 장로회 최대교회 명성교회의 부자 세습에 대해 교단이 거수투표로 사실상 이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리며 면죄부를 줬습니다. 세습에 반대하는 기독교계 시민단체들은 이번 결정이 세습을 금지한 교단 헌법 취지를 왜곡했다며 반발하고 있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400만 명이 넘게 이용하는 음원 서비스 멜론의 전 임원들이 100억 원이 넘는 저작권료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유령 음반사까지 동원해 조직적으로 저작권료를 빼돌렸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반전을 노렸지만 오히려 탄핵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에 찬성하는 하원 의원 수가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인 오늘 주제는 정치 분야였는데 예상대로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가 집중되며 제2의 청문회를 방불케 했습니다. 오늘 질문 과정에서는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담당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새롭게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야당은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며 비판했고 여당은 수사 상황이 야당 의원에게 유출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지난 23일 검찰의 전격적인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 때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조국 장관이 압수수색 당시 담당 검사와 통화했다고 자유한국당이 대정부 질문에서 폭로한 겁니다. 가족에 대한 수사 보고를 받거나 지시하지 않겠다던 약속은 거짓말이고 직권 남용죄에 해당한다며 사퇴하라고 집중 구하를 거부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는 압수수색 팀에 엄청난 압력이고 협박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조국 장관은 검찰의 아픈 아내를 배려해달라는 의미였을 뿐 압수수색 방해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제 처가 매우 정신적, 육체적으로 안 좋은 상태여서 좀 안정을 찾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계속된 지적에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제 처가 물론 상태가 매우 나빴지만 그냥 다 끊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지금 후회를 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적절치 않았다고 몸을 한껏 낮췄습니다. 네, 아쉬움이 있습니다. 총리께 다시 여쭙습니다.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국 장관 엄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대정부 질문 도중 기자회견을 자청해 검찰의 수사 상황 유출이라면서 야당과 검찰의 이른바 야검 유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수사팀에서 특정 야당 의원과 수사 상황을 긴밀하게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단히 놀랍고 경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한국당은 조국 장관이 400억 원대 횡령죄로 황제 보석 논란 끝에 실형이 확정된 이호진 태광 회장의 탄원서를 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재벌 비판에 앞장서 놓고 태광 재단으로부터 유학비로 3년간 15만 달러, 지금 환율로 약 1억 8천만 원을 받은 대가로 선처를 호소하는 건 이중잣대라는 겁니다. 전형적인 언행 불일치, 위선, 이중성의
결정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석을 탄원하는 글을 쓰는 것은 인간적인 아니 평소에는 재벌 비리에 대해서 도리라고 엄히 처벌해야 되고 많은 형량을 줘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 어떻게 선처를 부탁합니까? 조국 장관을 둘러싼 새로운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조국 정국은 더욱 경랑이 휘몰아치는 모습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사법개혁의 적임자라며 옹호한 여당 의원들의 엄호에도 불구하고 오늘 조국 장관은 그야말로 호된 국회 신고식을 치렀습니다.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자 야당은 조 장관의 탄핵 소추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인사차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오르자 야당 의원들의 야유가 쏟아집니다. 조국 사퇴 등 내용이 적힌 피켓을 자리마다 세워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 장관이 발언을 시작하자 의자를 돌려앉기도 했습니다. 여야 의원 고성 속에 조 장관 발언이 제대로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국회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믿습니다. 국회의 결정에 따르고 야당 의원들이 조 장관을 임명할 수 없다면서 다른 표현으로 부르자 조 장관은 단상에 오르길 거부하며 버티기도 했습니다. 피의자가 검찰을 개혁한다는 이것이야말로 국정농단입니다. 법무부 관계자 나와주세요. 야당이 조 장관을 피의자로 지칭한 것을 두고 여당이 반발하며 강하게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두 분 들어가세요. 돗대기 시장도 아니고 들어가요. 의장이 너무 많아. 야당 의원들은 조 장관 의혹과 관련한 질의를 이어갔고 인사청문회 등에서 거짓말한 것은 아닌지 사퇴할 생각은 없는지 캐물었습니다.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소환되면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에 충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부인이 기소되고 장관 본인도 검찰 소환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법무장관의 직무 수행은 공직자의 이해 충돌에 저촉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로는 이해 충돌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잠정적 결론이기 때문에 최종적 결론이 나오면 여당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이 공개수사에 착수한 건 사실상 검찰개혁을 막으려는 의도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시대적 사명이라며 조 장관에게 과제를 완수해달라고 힘을 실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조국이어도 검찰개혁은 계속되어야 하고 조국 장관이 아니어도 저는 검찰개혁은 완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찰개혁, 법무혁신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요. 제 쓰임이 있을 때까지 쓰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이 압수수색 당시 검사와 전화통화한 건 명백한 수사 개입이자 부당한 요구라면서 조 장관이 물러나지 않으면 해임 건의안이 아닌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검찰 수사 상황 이어서 보겠습니다. 검찰은 오늘 조국 장관의 동생과 동생의 전 부인을 처음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 장관 일가가 운영하던 웅동학원의 위장 소송 의혹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석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국 장관 일가 의혹과 관련해 동생 조모 씨와 동생의 전 부인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웅동학원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동생 조 씨가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조 장관 가족이 운영하던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달라고 낸 소송 2건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으로 두 사람이 확보한 채권은 공사대금 16억과 지연이자 등 모두 100억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소송을 당한 웅동학원이 변론을 모두 포기해 가족끼리 짜고 친 위장 소송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소송 당시 동생 조 씨는 웅동학원 법인 사무국장을 맡아 사실상 원고이자 피고나 다름없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지난달 20일 조 씨는 웅동학원 학교 신축 공사를 하다가 IMF가 터져 빚을 지게 됐고 당시 돈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변론을 포기한 동생 소송과 달리 웅동학원 측은 지난 2006년 캠코의 부지 가압류 소송에 대해선 적극 대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검찰은 최근 이미 제출받은 조 장관 자택 컴퓨터 하드드라이브에서 당시 캠코 소송 대응 방안을 정리한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웅동학원은 조국 후보자의 어머니가 이사장인 학교 법인으로 조 장관도 10년 동안 이사를 맡았습니다. 캔커와의 소송, 이 웅동학원이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채무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반론을 제기했어요. 이것도 알고 계시죠? 당신 거의 기억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고요. 이번 과정에서 확인을 했고. 동생 조 씨는 위장 소송 외에도 웅동학원의 비자금 조성과 위장 이혼, 교직원 채용 비리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에 투자한 돈의 출처가 웅동학원과 관련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 장관 부인 소환을 앞두고 동생 조 씨를 먼저 소환한 검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지난주 조국 장관 퇴임을 요구하는 교수들의 시국 선언에 이어 이번에는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교수 시국 선언이 나왔습니다. 선언을 주도한 교수들은 동참한 4천여 명의 명단을 공개하며 검찰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종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려는 게 아니다. 시국선언을 발표한 교수들은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에는 다른 뜻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조국 개인이 아니라 다른 능력 있는 누구라도 더욱 강력하고 확실하게 검찰 개혁을 추진할 능력과 의지가 있다면 그를 분명히 지지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재 사태의 핵심은 조국 가족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검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균형이 깨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에 의한 일방적인 법치주의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시국선언에서 교수들은 검찰 내부 개혁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신설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비겁하게 중립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지켜내야 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검찰의 통제 불가능한 기득권에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부산 지역 교수들을 주축으로 검찰개혁 시국선언에 서명한 사람은 4,090명. 국내외 교수와 연구자에게서 지난 21일부터 SNS로 서명을 받았는데 다시 세 차례 검증을 거쳤다는 게 선언을 주도한 교수들 주장입니다. 교수들은 서명운동을 계속 진행해 최종 명단을 시국선언과 함께 서울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유엔 총회 참석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3박 5일 일정을 마치고 오늘 귀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비롯해 조국 장관 논란 등 산적한 국내 현안 해법 찾기에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3박 5일 동안의 미국 뉴욕 방문 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이번 순방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가동 가능성을 확인한 문 대통령은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 촉진과 남북 대화 재개 등 이른바 대전환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아마도 한반도의 비핵화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세계사회적인 대전환 업적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외교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국내에 산적한 현안이 만만치 않습니다. 귀국한 문 대통령은 공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귀국 직후 청와대 집무실에서 핵심 참모들과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비롯한 국내 현안을 논의했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검찰이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시간에 조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했다며 검찰의 의도가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 장관이 압수수색 당일 검사와 통화한 사실을 놓고 야당이 수사 외압, 직권 남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데다 조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교수의 검찰 소환이 임박한 만큼 문 대통령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여권 내에서도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유구무원이라면서 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며 안타까움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일부 여권에서도 조 장관 지키기에 지쳐가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조국 정국을 뚫고 나갈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양수입니다. 정치권에서 조국 장관 논란이 이어지는 동안 인천 강화도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비상이 걸렸습니다. 사흘 연속 확진 농가가 나오고 의심 신고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렇게 강화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이유가 있는지 황선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강화도에서 처음 확진 판정이 난 것은 지난 24일 강화군 송해면입니다. 이어 25일 불원면, 26일 삼산면 등에서 확진 농가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또 일부 음성 판정이 나오긴 했지만 의심 신고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성모도 삼산면 확진 농가는 돼지가 2마리뿐인 폐업 농가인데다 차량 역학 관계도 없는 곳이어서 발생 원인이 더욱 의문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집중 발생의 이유로 섬이라는 지역 특성상 농장 관계자와 축산 차량 등의 지역 내 접촉이 상대적으로 잦은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 강화군 내 양돈 농가는 35곳이지만 공용 분뇨 처리장은 한 곳뿐이어서 그만큼 접촉 빈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동 처리 시설, 특히 분뇨 처리 시설이나 어떤 특정한 시설이 한 곳에만 있다고 하면 그곳을 통해서 질병이 전파될 확률은 증가되게 됩니다. 강화도에 자체 도축장이 없어서 인천 도축장을 이용하는 점도 위험 요인입니다. 도축장은 여러 농장에 차량이 드나들고 도축된 돼지가 판매되는 곳이어서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초동 대처도 부실했습니다. 강화군은 애초 6개 중점 관리 지역에서 제외됐다가 발병한 지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야 포함됐습니다. 실제 강화군은 김포에서 강화도로 들어가는 차량만 소독하고 강화도에서 김포로 나가는 차량은 한동안 소독을 하지 않는 허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강화군과 경기 북부 지역의 방역 성패가 확산 여부의 1차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강화도 바깥은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정부는 최고 수준의 방역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지만 거점 소독시설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축제장 곳곳에서 방역의 빈틈이 보였습니다. 이상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파주에서 양주로 진입하는 도로에 마련된 방역시설입니다. 그런데 일부 차들이 소독약이 나오는 시설물을 피해 중앙선을 넘어갑니다. 모든 차가 소독 대상이지만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법규를 위반하면 가면서까지 그 방역대를 피해서 간다는 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자기 하나 편하자고 해가지고 그런 걸 위반한다 그러면은 그 돼지열병 그 확산되는 걸 어떻게 막고. 거점 소독시설에서도 빈틈이 발견됐습니다. 소독시설에 들어간 한 운전자는 문을 닫지 않은 채 방명록만 작성하고 나옵니다. 문이 열려 있다 보니 소독장치는 아예 작동하지 않습니다. 두 발을 모두 담가야 하는 소독 발판도 한 발만 담그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아예 발판을 뛰어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밟았는데? 밟은 것 같은데? 그래요? 아닌가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축제장도 찾아가 방역 상황을 점검해봤습니다. 축제장 내부와 연결된 통로입니다.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지만 소독시설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돼지열병 예방 홍보 현수막은 축제 시설물에 가려졌고 방역 활동에 협조해달라는 안내문은 땅바닥에 처박혀 있습니다. 소독 발판이 깔린 출입로도 있었지만 일부 관계자들은 다른 통로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돼지 사육 농민들은 뚫리면 죽는다는 각오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돼지를 사육하는 충남에서도 매뉴얼을 뛰어넘는 신속하고 단호한 방역을 강조하고 있지만 방역 현장 곳곳에서는 빈틈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과 의심 신고가 늘면서 이동 제한 조치도 연장됐는데요. 꼼짝없이 고립 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양돈 농가와 업계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허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육농가가 몰릴 것에 대비해 비상근무에 들어간 도축장. 이동 중지 명령이 연장되자 맥이 풀립니다. 도축장은 물론 인근 가공업체와 유통회사까지
이틀 동안 또 손이 묶였습니다. 업체들은 이제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가슴을 졸입니다. 없는 날은 없고 많은 날은 많게 되면은 도축이나 가공장에서 기본적으로 연장 근무라든가 원가 상승이 많이 올라가겠죠. 원가는 올라가는데 매출에서도 손실이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그 이중고라고 보시면 되죠. 돼지 출하를 또 미루게 된 농민들도 속이 타들어가긴 마찬가지입니다. 돼지는 출하 시기를 놓치면 제값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비용도 치솟습니다. 사료 공급도 쉽지 않은 것은 물론 분뇨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쌓이고 있습니다. 반출이 안 되는 이상은 돼지가 계속 일주일 단위로 분만을 계속 하거든요. 그리고 돈사가 밀사가 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애로사항이 많죠. 돼지 질도 많이 떨어지죠. 예를 들어가 뭐 110kg대 출하를 해야 되는데 120kg대 넘어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돼지가 상당히 감염 경로는 밝혀지지 않은 채 확진 농가만 늘어가는 상황. 이동 제한 조치로 사실상 고립된 생활을 이어가는 양돈 농가의 시름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이렇게 이동 중지 명령이 연장되면서 돼지고기 가격에도 다시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돼지고기 찾는 손님도 뚝 끊겨서 관련 업계가 비상입니다. 김태민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공포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한국에 상륙한 지 열흘째, 서울에서 가장 큰 축산시장 가운데 한 곳을 찾아갔습니다. 이곳은 경매장에서 들여온 돼지고기를 1차로 가공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곳인데요. 이곳 시장 상인들의 사정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창 작업이 이뤄질 시간인데도 돼지고기를 손질하는 상인을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도 돼지 사료 때는 작업 안 한다고 물량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걱정이지. 물가는 자꾸 비싸고. 주로 경기도권에서 들어오던 돼지고기가 뚝 끊겨 작업할 물량 자체가 아예 없는 상황인 겁니다. 혹시 오늘 돼지는 들어오나요? 아니요, 지금 작업 전국적으로 다 안 하는 것 같은데요, 돼지는? 아,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 돼지고기 도매 가격은 치솟고 있지만 거래처 계약을 끊을 수 없어 당장 납품 가격을 인상하지 못해 울며 겨자 먹기로 미치는 장사를 해야 하는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습니다. 돼지를 한 마리 다 팔아도 70만 원 나오질 않아, 그게 값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정육하는 사람들이 그 돼지를 지금 장사를 할 필요가 없다. 그래도 판파도 미치니까. 이처럼 돼지고기 도매 가격이 오르면서 소비자 가격 역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사정이 힘든 건 도매 시장뿐만이 아닙니다. 동네 정육점의 상황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표적 서민 먹거리인 삼겹살의 가격이 바로 영향을 받았는데 발병 전 600g에 14,000원 하던 게 16,000원으로 뛰어올랐습니다. 10년 만에 최고죠. 2,000원. 이번엔 최고예요. 뭐 조금씩 올라서 2,000원까지 오르기는 했는데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2,000원 오르는 건 처음이죠. 동네 정육점은 그야말로 울상입니다. 다 속값이라고 하죠. 예전 같으면은 속값하고 돼지값하고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는데 지금은 뭐 웬만한 소고기 값이다. 특히 도소매 시장의 비축 물량이 바닥나는 이번 주 후반이 돼지고기값 추가 인상의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만큼 양돈 농가는 물론 도소매 상인들과 소비자들 모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잔탁 등 국내에서 유통되는 위장약 269개 제품의 판매 중지와 회수 조치에 나섰습니다. 원료인 라니티딘 성분에서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 라니티딘이 들어간 약을 복용하는 분들은 약 처방을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한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위산, 과다,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등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라니티딘 성분의 위장약입니다. 원료 의약품인 라니티딘에서 발암 유발 물질인 NDMA가 잠정 관리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NDMA는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 추정 물질로 지정한 물질입니다. 라니티딘 성분의 원료 의약품을 사용한 국내 유통 완제 의약품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제조 수입과 판매를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잔탁을 포함해 라니티딘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는
144만 명에 달합니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들은 병의원을 방문해 다시 처방받아 약국에서 재조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기존에 처방을 받은 병의원 또는 약국에서 의약품의 재처방, 재조제 시 1회에 한해 환자 본인 부담해야 하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을 단기 복용한 경우 인체에 미칠 위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복용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 라니티딘 인체영양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장기간 노출됐을 때의 영향을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처는 35개 제품과 원료에서 NDMA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한 지 열흘 만에 원료 의약품 7개 모두에서 NDMA가 검출됐다고 정반대의 결과를 발표해 식품의약품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의 신뢰성에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등록교인 10만 명, 대한예수교장로회 최대 교회인 명성교회의 부자 세습에 대해 교단이 사실상 이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설립자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가 일단 위임 목사에서 물러나는 대신 2021년 다시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길을 터줬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담임 목사 정빙은 우리들의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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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습철회! 명성세습철회! 경론 속에 시작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 정기총회. 나흘간의 논의 끝에 교단은 명성교회 부자 세습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명성교회가 위임 목사 청빙을 2021년 이후 할 수 있도록 하되 김하나 목사를 청빙할 경우 2017년 위임식으로 모든 절차를 가름하도록 한 겁니다. 대신 명성교회에게는 김하나 목사 청빙을 무효로 결정한 지난달 재판국 재심 판결을 수용하도록 했습니다. 당분간 교회 운영은 김하나 목사를 대신해 서울 동남노회에서 파견하는 임시 당회장이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은 이 같은 내용의 명성교회 사퇴 수수반을 참석 총대 76%의 찬성으로 의결했습니다. 수수반은 나아가 누구든 교회법과 국가법에 의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더 이상의 교단 분열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명성교회 계승 청빙은 교단 헌법적으로 볼 때 적법합니다. 재심은 교단 헌법 권징편 123조에 의하면 책벌일 때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세습에 반대하는 기독교계 시민단체들은 이번 결정이 세습을 금지한 교단 헌법 취지를 왜곡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명분이 있다고 한들 세상 사람들도 동의하지 못하는 세습을 과연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기독교계 시민단체가 지난 2013년부터 4년 반 동안 세습 관련 제보를 받은 결과 전국 143개 교회에서 대물림이나 변칙 세습을 신고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결정이 기독교계의 변칙적 목회직 세습 움직임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유령 음반사를 세우고 저작권자가 없는 음원들을 모아 백수십억대 저작권료를 챙긴 사람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내 최대 음원 서비스 멜론의 전 임원들이 벌인 일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400만 명이 넘게 이용하는 음원 서비스 멜론에 과거 운영사 임원들이 조직적으로 저작권료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09년 당시 멜론의 운영사 대표였던 신모 씨는 유령 음반사를 세우고 저작권자가 없는 음원들을 모았습니다. 주인 없는 음원의 저작권자로 자신들의 유령 회사를 등록하고 저작권료를 챙긴 겁니다. 선물함에다만 보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이 선물함을 열어서 다운로드 받을 필요도 없고 그냥 다운로드 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록을 만들어요, 그냥. 실체도 없는 음반사가 매출 일부를 가져가면서 멜론과 계약을 맺은 다른 저작권자들에게 돌아갈 전체 금액이 줄었습니다. 또 월정액 회원들의 미사용 이용료를 배분하지 않고 오롯이 가로챘습니다. 이렇게 가져간 돈만 모두 182억 원입니다.
피해가 확정되는 대로 저희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관리자에게 보상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카카오 또한 입은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꾸민 신 대표와 당시 부사장은 이미 퇴사했지만 본부장 김모 씨는 여전히 재직하는 상황. 현재 멜론을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는 자회사에서 본부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 씨를 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민사소송을 통해 이들이 가로챈 저작권료를 받아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수사의 큰 어려움 중 하나가 당시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기억이 다소 흐려졌다는 점입니다. 30년 전 기억이니까요. 경찰이 법최면 전문가들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화성 사건 이외에 인근 지역 다른 강력범죄도 들여다보면서 이춘재와의 연관성을 캐고 있습니다.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이춘재 대면 조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춘재는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프로파일러를 9명이나 동원했지만 DNA 말고 다른 증거나 증언이 나오지 않는 한 이춘재를 압박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겁니다. 경찰은 30년이 넘은 사건에서 추가 증거를 찾아내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목격자들의 증언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격자들의 기억에도 30년이 지난 사건이라 한계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훼손됐을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이들의 기억을 조금이라도 더 되살리기 위해 법체면 전문가 2명을 투입했습니다. 또 7차 사건의 목격자인 버스 안내양과 9차 사건 당시 40대 남성 외에 추가 목격자도 수소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춘재의 여죄 가능성 범위도 더욱 넓히기로 했습니다. 이춘재가 제대한 1986년부터 수감되기 전까지 화성은 물론 인근 지역과 청주에서 발생한 장기 미제 사건들을 모두 살펴볼 계획입니다. 이춘재는 화성 연쇄살인 1차 사건 직전에도 성폭행 용의자로 지목됐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춘재가 반복된 수사에서 계속 풀려날 수 있었던 것이 증거 부족이나 불일치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고 당시 증거 수집 과정도 다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탄핵 추진으로 이어진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한 통화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통화 내용인데 이 녹취록을 두고 미국 민주당과 트럼프 대통령 측이 거세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5쪽 분량의 통화 내역이 공개됐습니다. 지난 7월 25일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 통화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의 아들에 관한 많은 이야기가 있다며 바이든이 기소를 중단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법무장관과 함께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면 아주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워싱턴 DC 초청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이 사안에 관해 매우 진지하게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미 언론들은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조사 외압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탄핵 조사 개시를 발표한 민주당도 외압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탄핵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And that is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has betrayed his oath of office and sacrificed our national security in doing so.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된 녹취록에 압박은 없었고 대가 제시도 없었다며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최대 마녀 사냥이라고 비난했습니다. Look, it's just a continuation of the witch hunt. It's the worst witch hunt in political history. 또 부패한 보도가 많다며 언론도 싸잡아 공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자신이 압박은 전혀 없었다고 밝힌 점도 거론했습니다. 대통령이 소속된 공화당 역시 탄핵 근거가 불충분한데도 민주당이 무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이 반전을 위해 녹취록을 공개했지만 오히려 논란과 대립이 증폭되면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최대 이슈로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통화 녹취록 파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에 찬성하는 미국 하원 의원 수가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현지 시각 25일 민주당 217명과 무소속 1명 등 하원 의원 218명이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와 비행 위반 조항에 대한 탄핵 조사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전체 하원 의석 435석의 절반을 넘긴 것이며 특히 탄핵 조사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 중 25명은 탄핵까지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는 하원 과반수 의원이 탄핵안 발의와 표결을 고려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이정표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아베 총리도 이번에 열린 제74차 유엔 총회에 참석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국제무대에서 한일 관계 악화의 책임을 한국에 돌리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 총회에 참석한 아베 일본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가 안보 분야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면서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今回韓国側からジソミアの終了が一方的に通告されたことは大変残念なことであります。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는 세계무역기구 WTO 규정과 완전히 일치한다며 억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다른 나라와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강변했습니다. 앞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한일 관계가 의제로 거론됐습니다. 아베 총리는 한국이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 상태를 방치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을 것이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日韓請求権協定の違反状態を韓国側が放置するなど、国と国との信頼関係を損なう行為がついています。 일본 총리 관저 측은 아베 총리가 한일 관계에 대한 일본의 기본 입장을 설명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대화에서 지소미아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았으며 전체적인 한일 관계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미일 정상회담은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의 중요성이 논의되는 등 한일 관계가 언급되지 않았던 이틀 전 한미 정상회담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갈등의 책임을 모두 한국에게 돌리는 아베 총리의 초강경 태도는 국제 외교 무대에서도 그대로였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입시를 소재로 한 드라마에 이어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논란까지 논란의 대상이 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 교육부가 실태조사를 벌입니다. 이 전형 선발 비율이 높고 특수목적고와 자율형 사립고 학생을 많이 뽑는 대학 13곳이 대상입니다. 교육부는 학생부와 비교과 영역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쏠림이 두드러진 전국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교육부가 실태조사에 나섭니다. 특수목적고와 자율형 사립고 학생을 많이 뽑는 대학들입니다. 학부모의 힘이 자녀의 대학 입시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과감하게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조사 대상은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등 13곳입니다. 이 중 고려대와 연세대, 홍익대는 종합감사 대상이기도 합니다. 외부 입시 전문가를 포함해 25명 내외로 학종조사단도 구성합니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대입전형 기본사항과 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특정감사로 전환합니다. 교육부 대학입시 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비위 정황이 접수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달 말 조사와 분석이 끝나는 대로 결과를 공개합니다. 또 11월 중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수시 학종 중 자기소개서를 비롯해 수상 실적과 자율동아리, 봉사활동 등 비교과 요소가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육부는 학종에서 학생부 비교과 영역 폐지 등 가능한 모든 대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목고, 자사고 일괄 폐지도 여당인 민주당 특위에서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정시 확대는 예고대로 검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입시 특혜 의혹으로 불거진 대입 개편 작업이 본격화됐지만 학종 손질만으로 땜질식 처방이란 우려를 피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YTN 김종균입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무재 전 삼성전자 고문의 이혼 소송. 오늘 2심 재판부가 이 사장의 손을 들어주며 이혼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임 전 고문의 면접 교섭 기회를 추가하고 재산 분할 금액을 141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남편 이무재 전 삼성전기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2심 재판부도 두 사람이 이혼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도 1심과 같이 이 사장에게 주어졌습니다. 다만 임 전 고문이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더 많아졌습니다. 면접 교섭 기회를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설 또는 추석 명절과 방학 기간에도 조건하에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면접 교섭이 자녀가 모성과 부성을 균형 있게 느끼면서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여된 자녀의 권리라고 밝혔습니다. 부모 중 한쪽에만 치우친 유대감을 갖게 되면 자녀에게 부정적일 수 있어서 균형적 관계의 회복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전 고문에 대한 재산 분할 금액은 86억 원에서 141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1심 선고 후 시간이 지나며 이 사장의 재산이 증가함에 따라 재산 분할 비율을 15%에서 20%로 변경한 겁니다. 그동안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은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선고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이 사장이 지난 2015년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처음 제기한 이후 관할 법원을 바꿔가며 4년 넘게 진행돼 왔습니다. 이 사장 측 대리인은 예상한 결과라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1심과 동일하게 나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고문 측은 입장과 다른 부분이 많아 여러 의문이 든다며 판결문을 보고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간단한 한 끼 식사, 편의점이나 빵집 샌드위치로 해결하는 분들 많죠. 좀 부족하다 싶진 않으셨나요? 시중에 파는 샌드위치 품질을 조사해봤더니 열량이나 탄수화물이 부족해 한 끼 영양을 채우기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백종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샌드위치는 빠르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1인 가구와 혼밥족들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음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쁠 때 먹기도 간편하고 밥보다는 부담도 적고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먹기도 편하고 하니까요. 그래서 자주 먹는 것 같아요. 한국소비자원이 선호도가 높은 샌드위치 8개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5개 제품은 내용물의 양은 적었지만 빵이 부드러운 특징이 있었습니다. 반면 베이커리와 전문점에서 파는 3개 제품은 부드러움이 덜해 삼키기 전까지 씹는 횟수가 많았습니다. 이번에 조사한 8개 샌드위치 제품의 경우에는 미생물과 보존료, 이물 시험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영양 측면에서는 탄수화물 함량이 낮고 나트륨 함량은 높은 것으로 확인돼 한 끼 식사로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샌드위치 평균 열량은 하루 기준치의 19% 정도였고 영양 성분도 탄수화물이 12%, 단백질 27%, 지방 33%, 당류 7%, 나트륨 42%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열량이 절반 수준이어서 샌드위치를 먹을 때는 채소와 과일, 유제품 등을 함께 섭취해 부족한 영양 성분을 보충하는 게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이어트 등을 이유로 해서 이런 샌드위치 제품을 섭취를 하게 되면 열량이나 탄수화물들이 상당히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영양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내용량이 부실한 제품 1개와 영양 성분 표시 함량이 실제와 다른 제품 3개를 발견했고 업체의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맛있게 먹고 시원하게 비우고 비결이야? 역시 메이킨이죠. 변비, 복부 팽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시원하게 변비 끝. 유쾌 상쾌 오케이 변변 메이킨. 피에로는 우릴 보고 있지. 에버랜드. 여긴 도모 씨가 살고 있는 퀘벡.
애인만 데려온 줄 알았는데 저기 2588 대리운전 기사님도 데려왔네요. 2588 반가워요. 좌우로 정렬 2588. 한국은행은 해마다 3월과 9월에 금융상황 점검 결과를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하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내용을 보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금융안정지수가 3년 반 만에 주의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등 대외 여건이 나빠지고 국내 경기까지 둔화하면서 금융 안정과 관련된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최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풀릴 듯 말 듯 미중 무역 분쟁이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까지 우리 경제의 대외 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 가시밭길을 걷고 있습니다.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되고 자산 시장에선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융 안정에도 위험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금융 안정 상황을 나타내는 금융 안정 지수가 지난달 들어 주의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한국은행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중국 증시와 국제유가가 폭락했던 지난 2016년 2월 이후 3년 반 만입니다. 금융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기업 실적이 악화되고 가계대출 연체율도 비은행 금기관을 중심으로 상승 전환하는 등 이처럼 국내 경기 둔화까지 더해져 지난해 기업 100곳 가운데 14곳은 쓰러지기 직전인 한계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돈을 벌어 이자도 갚지 못하는 상태가 3년째 계속된 기업이 3,200여 곳이나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경제의 뇌관인 가계빚은 아직 건전성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지방 가계부채가 걱정입니다. 경기 부진과 집값 하락이 동반되면서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수도권보다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위험이 커지는 상황이지만 한국은행은 금융 시스템이 충격을 감내하는 능력은 양호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상치 못한 충격에 대비해 조기 경보 활동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올해 1분기 임금 근로자 일자리가 1년 전보다 50만 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한 일자리 사업으로 60대 이상 노년층의 일자리가 크게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1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는 1년 전과 비교해 50만 3천 개 증가했습니다. 5분기 연속 늘어난 것으로 올해 1분기 증가폭이 지난 2017년 2분기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컸습니다. 무엇보다 60대 이상 일자리가 28만 2천 개 늘어 전체 일자리 증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50대 일자리도 18만 개 이상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은 60대 이상 일자리 증가는 정부 재정 투입을 통한 일자리 사업의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60대 이상 일자리 증가는 통상 재정 일자리 사업으로 분류되는 보건사회 복지 서비스업과 공공행정 분야에 집중됐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확대 정책과 온라인 쇼핑 증가에 따른 도소매업 일자리 증가도 1분기 일자리 확대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반면 40대 일자리는 2만 개 줄었습니다. 경기 부진 여파로 40대의 건설업과 제조업 일자리가 감소한 게 주된 원인입니다. 건설 경기 부진 지속으로 건설업 등에서 감소를 했지만 인력 수요가 확대된 보건사회복지, 고용보험 가입 증가, 온라인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도소매 등을 중심으로 그 일자리가 증가를 했다. 이 정도로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분기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일자리가 17만 개 이상 늘어난 것을 비롯해 도소매와 공공행정은 증가한 반면 건설업은 5만 6천 개, 제조업은 2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했습니다. 전체 일자리 가운데 남성이 58.6%로 여전히 여성보다 비중이 컸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장관님. 예. 오늘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대한민국 정부가 대규모로 무기를 구매하기로 했다. 청와대와 의논한 적 있습니까? 방위 분담금 협상이나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가 기여하는 부분도 많이 있다라는 내용들이. 장관님,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그런 내용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2차례, 3차례 언급해서 제가 방위사업청장이나 우리 무기 구매와 관련돼 가지고 정상회담 준비와 관련돼서 일이 있었느냐 물으니까 두 분 다 없다고 했는데 오늘 똑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있다 없다면 대답해 주세요. 없습니다.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해요? 방위사업청장님,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와 의논한 적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참 이건 귀신이 놀랄 일이에요. 우리 정부 당국자는 아무도 무기 구매와 관련해서 얘기를 안 했다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만 하면은 그래서 잘 진행되고 있다. 그쪽에다 됐다. 동료 의원이 질문하는데 국민이 궁금해하는데 동료 의원이 질문하는데 그렇게 위원장님 주의 좀 주세요. 네, 그 말. 질문 요 시간 빼주세요. 홍영표 의원님, 평양 공동선언문 2조 4항에 전염성 질병의 유입 확산 방지 남북 간에 위해서 방역, 보건, 의료 분야의 협력 강화하기로 했다. 이 내용이 있는데 국방 분야도 필요한 게 동물들은 38선 있는 걸 모르잖아요. 휴전선 있는 걸 모르잖아요.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멧돼지가 내려온다. 그럼 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질병 덩어리인데 넘어오면 그러면 이게 오인 사격 북한에서 오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협의를 하신 적 있어요? 북한이랑? 북한과 협의는 안 했지만 저희가 GP, GOP 과학화 경제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육지에서 내려올 수가 없고 동물이 지 마음대로 내려오지 뭐 내려오지 말한다고 안 내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멧돼지나 이런 거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서 쏘아 죽이는 경우도 있고 한다던데 장관님 정확히 알고만 하시는 거예요? 예. 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GP 그다음에 GOP는 완전 철책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육지 동물이 어느 수준이에요? 크기가 작아도 새를 제외하고는 넘어올 수 없다. 육지 동물은 100% 이제 다 차단돼 있다. 아예 못 차단돼 넘어온다. 있습니다. 예. 감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차단할 수 감시도 있다. 가능하고 철책으로 차단도 가능하다. 그럼 국방 분야는 서로 협의할 이유가 없네요, 북한이랑. 우리 쪽에서 넘어가는 것도 없고. 예, 그렇습니다. 북한으로. 예. 아무튼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가능하다 철책이 동물이 뚫을 수 없는 것이다. 예, 뚫을 수 없는 것이다. 예. 그럼 두더지가 땅 밑으로 오는 것도 막을 수 있어요? 아유, 그렇게까지만. 아니 중요한 거죠. 이게 병이 돼지 종류, 두더지는 돼지 종류 아닌가요? 정부를 상대로 정책과 국정 현안을 직접 묻는 자리입니다.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대정부 질문. 첫날인 오늘 마치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다시 펼쳐지는 듯 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검찰의 지난 자택 압수수색 당시 있었던 일이 새로 공개되면서 본회의 있는 정회까지 이르렀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국 장관 오늘 대정부 질문 데뷔전이었는데요. 호된 신고식이었습니다. 주제어 영상 먼저 보시죠.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의 무거운 소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권력기관 개혁 관련 입법에 관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그 정도 보석을 탄원하는 압수수색하고 있는 검사 팀장에게 전화 통화한 사실 있죠? 네, 있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처가 전화를 걸어왔지만 그냥 다 끊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지금 후회를 합니다. 조국 장관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하실 의사가 있는지. 그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이기 때문에 아니 진실이 밝혀졌을 적에 제가 질문 드리는 그 겁니다.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 아니십니까? 대한민국 체제와 헌법 가치를 부정했던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데 그걸 인정할 수 있습니까, 국민들이? 제가 알기로 이명박 정부가 그걸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하고 복권했던 것으로 압니다만. 인사말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시작부터 야당 의원들 반발 메시지가 온몸으로 표출되네요. 네, 헌정사의 길이 남을 명장면들이 좀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실제로 조국 장관을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게 한국당 의원들의 기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라는 호칭 대신 법무부를 대표하여 법무부 관계자 등에 대한 표현을 쓰기도 했고, 지금 나오고 있는 것처럼 아예 이 본회의장에 나와 있는 조국 장관을 향해서 등을 돌려버리게 되는 장면까지 연출이 됐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오늘 또 이 대정부 질문하는 와중에 110명의 초등학생들이 견학을 와서 이 모든 장면들을 지켜봤다고 하는데요. 일단 조국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업무 수행에 대한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게 된 첫 번째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국회 과정 속에서 또 제대로 된 국회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양쪽에서의 비판들이 함께 쏟아져 나오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야말로 가시방석에서 인사말을 이어갔어야 했는데 방점은 어디에 찍혀 있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된 얘기들을 하셨죠. 지금 조국 장관이 지금 상황에서도 어떻게 보면 야당의 거센 공격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유로서 명분으로서 들고 있는 것 자체가 그 검찰 개혁이고 그 분야에 있어서 민정수석 때부터 그리고 전에 이제 서울대 교수 시절부터 계속해서 노력해 왔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제 뭐 야당에서도 조금 이런 혹독한 신고식을 정치적 의사표시를 하는 것까지는 저도 뭐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만, 사실은 이제 그 의사표시가 장관이라는 이름까지도 부정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 임명한 사람은 대통령이고 대통령이 인사권이 있고 야당은 그걸 견제하는 건데, 아예 장관이라는 직함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건 또 이건 또 어떻게 보면 국회로서의 정치적 의사표시 한계를 좀 넘은 것도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럼 오늘 대정부 질문 주요 장면들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된 사안입니다. 조 장관이 지난 월요일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할 때 수색 당사자인 검사와 통화했다는 내용입니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질의와 조 장관의 답변 들어보시죠. 이번 주 월요일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 시작할 무렵에 압수수색하고 있는 검사 팀장에게 장관이 전화 통화한 사실 있죠? 네,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저는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 처가 매우 안 좋은 상태라서 좀 배려를 해달라라고 말했습니다. 압수수색을 하는 검사의 권리를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가진 장관이 전화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됩니다. 동의하기 매우 힘듭니다, 의원님. 그러면서 계속 이 사건 자신과 가족에 대한 수사에 일처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는다는 말, 국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수사팀 중에 어느 누구가 저에게 보고를 하고 있는지, 저로부터 지휘를 받은 사람이 있는지 밝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검사에게 법무부 장관이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법조인이 보시기엔 이 장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질문 자체에도 약간의 오류는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통화를 한 거는 사실 저도 이 부분은 부적절했다. 뭐 조국 장관 스스로 얘기한 것처럼 끊었어야 맞다라고 하는데, 왜 제가 질문 자체가 오류가 있다고 했냐면 전화를 거신 건 아니고 걸려온 전화를 받았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문제가 되는 사안이라면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고 이 법무부나 검찰을 통해서 어느 누가 나가 있는지 현장 파악을 하고 그 사람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이러저러한 얘기를 했다라면 굉장히 부적절하죠, 이 부분은. 그런데 이게 수동적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아서 통화를 한 거였고, 그 내용 역시 이제 양쪽의 말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검찰에서 주장하는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하더라도 처가 몸이 안 좋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사 자체가 수사가 피의자나 피고인 사람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이 집에 대한 수색이었어요. 압수수색이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는 것만으로 뭐 부적절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직권남용이라든가 아니면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까지 보기는 좀 무리스럽다. 적극적으로 직접 전화를 걸었다기보다는
전화를 바꿔줘서 이제 받게 된 통화를 하게 그렇죠. 된 그런 상황이었다는. 계기였었고 예. 내용 자체에 있어서도 수사에 대한 지휘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무부 장관과 통화가 된 사실 자체가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들에게는 좀 압박이 되지 않겠느냐, 이게 야권의 주장인데요. 인사권 등에 대한 모든 권한들을 사실은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일선 수사 검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고요. 일단은 그 당시 압수수색 상황을 생각해 보면 조국 장관이 출근하고 난 뒤에 전격적으로 압수수색됐던 모든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됐습니다. 네. 조국 장관도 모를 수가 없었던 상황이고요. 당시에 정경심 교수로부터 전화가 왔으면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을 조국 장관도 인지를 했을 것이고, 이를 통해서 본인이 전혀 잘 모르는 상태였지만 아내가 만약에 검사 현지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수사팀장을 바꿔줬다라면 조국 장관 스스로 말대로 이 부분에 대한 통화가 적절치 못함을 분명히 인지를 해야 됩니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아내가 몸이 안 좋기 때문에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것은 법무부 장관의 입장이 아닌 일반인의 입장이라면 이렇게 실질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수사팀장에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조국 장관이 100번을 양보해서 아내의 건강이 걱정이 됐다면 이 모든 얘기는 현장에서 입회한 변호인에게 얘기를 전달했었어야 됩니다. 우리 아내에 대한 건강 문제를 충분하게 고려해서 압수수색에 문제가 없도록 진행할 수 있는 법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변호인이 현장에 있었고요. 당시에 11시간이 넘는 이례적인 압수수색 기간이 길었다는 것도 변호인이 꼼꼼하게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 등을 따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조국 장관이 이러한 논란이 있을 것을 알고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통화를 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보는 입장이 조금 더해서, 앞서서 이제 비슷한 사례가 후보자 시절에 동양대 총장이랑 이제 전화 통화를 한 사실, 이것을 또 해명하는 과정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의도는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통화한 사실 자체가 논란이 될 거란 예상을 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뭐 동양대 총장과 거의 판박이 같은 형태예요. 이제 부인이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부인이 굉장히 당황하고 있었고 말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자신이 건네받아서 있는 대로 얘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사실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은가. 그러니까 집이 압수수색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걸 겪어보지 않은 사람으로서는 짐작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거를 지금 온 가족이 아들과 딸마저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아주 냉정하게 이거를 판단해서 끊는다고 하는 부분이 사실 어려운 부분도 있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가 이 부분은 조금 약간 의아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원래 압수수색을 하려면 압수수색의 대상자 모두에게 지금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어떤 혐의로 당신이 압수수색한다는 걸 알려줘야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이 변호인이 들어갔었을 때 이거를 압수수색할 때 제지를 좀 했고, 그다음에 영장을 새로 받고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조국 장관의 이름이 전혀 안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장관과 관련된 물건들을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걸 막았었던 게 변호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조국 장관과 관련된 부분을 압수수색을 하려고 한다면 제가 이거를 미리 말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압수수색에 들어가는 시점에는 최소한 조국 장관이 직접 통지를 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검찰 역시도 그 과정에서 100% 어떻게 보면 모든 걸 다 지켰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예. 일단 조국 장관이 통화 사실을 인정하자 자유한국당은 본회의에 정회를 요청하고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총회 후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명백한 수사 개입입니다. 직권 남용이고 명백한 이것은 외압으로 직권 남용입니다. 또한 아시다시피 지금 법무부 장관은 개별적인 사건에서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탄핵사유입니다. 탄핵사유. 탄핵사유가 뭔지 잘 아실 겁니다.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탄핵사유입니다. 네, 바로 탄핵소추안 얘기가 나왔는데 바른미래당도 같은 기조입니까? 네,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검찰청법을 위반했다. 조금 전에 나경원 원내대표와 비슷한 얘기인데요. 법무부 장관은 실질적으로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데 일선 현장의 검사에게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에 통화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현재 장관의 직무 속에서 법률을 위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 같고요.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통해서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은 많은 국민들이 알았지만 헌법을 통해서 국무위원도 분명하게 탄핵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탄핵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탄핵 같은 경우는 국회 300명 정원 중에 200명 3분의 2의 의석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이 국무위원의 탄핵 같은 경우는 그보다는 요건이 좀 더 간단합니다. 따라서 과반의 의석이 있게 되면은 국무위원, 그러니까 조국 장관에 대한 탄핵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여기 더 나가서 평화당과 대한정치연대까지만 같이 함께 동의를 해준다라면은 국회에서 조국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일단 법률적으로 탄핵 사유는 맞는 거예요. 밀어붙일 수가 있습니까? 정치적인 사유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치적으로 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불법으로 가기 위해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직권 남용이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시는데 일단 직권 남용이 되려면 본인의 권한 범위 내에서 가지고 있는 거를 좀 남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은 법적으로 검찰총장을 직접 구체적인 사건에서 지휘할 수 있는데 검찰총장을 통해서 어떤 사건에 대한 압력을 행사했다라면 그게 직권 남용이 되는데 지금은 또 상황이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과적으로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지만 또 그 내용에 있어서는 뭐 이해할 만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탄핵, 더군다나 이제 탄핵을 하게 되면 결국 헌법재판소로 가서 법위반 사유를 따져야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법위반 사유로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야당에서는 저런 얘기가 뭐 부적절했다는 부분은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지만 이게 실제 탄핵의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정의후에 속개된 질문에서도 이 논란은 계속됐고요. 수사팀과의 통화는 부적절했다는 지적에 조국 장관이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어서 보시죠. 장관이 했던 그런 통화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정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돌이켜 보니 일체 물론 제처가 전화를 걸어왔지만 제처가 물론 상태가 매우 나빴지만 그냥 다 끊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지금 후회를 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는 너무 이제 119를 불러서 가야 될 상황이어서 저는 가장으로서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그 건강을 부탁했. 대한민국. 네, 후회를 한다고 말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이 전화 통화를 할 때 어떤 통화를 통제할 수 있거나 끊을 수 있는 좀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을 좀 이해를 좀 구하고 있거든요. 검찰의 설명은 어떻습니까? 검찰은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전화를 받고 나서 단순하게 처의 건강을 고려한 얘기들에 당부만을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수차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신속하게 진행해달라는 얘기를 수회에 얘기했기 때문에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라는 게 지금 검찰 관계자의 얘기고 검찰 내부에서도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런 여론들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질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본인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시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꼼꼼히 해당 지역에서 공간에서 압수수색물을 가져갈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데 장관이 직접 전화를 해서 수사의 외압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신속하게 진행해라라는 얘기를 수차례 했다라면은 일선에서 압수수색을 담당하고 있는 검사들 입장에서는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조국 장관이 전화 통화를 통해서 얘기했던 통화 자체와 얘기했던 내용들 모두가 다 부적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고 조국 장관을 둘러싸고 있는 과거의 이슈들을 좀 뛰어넘을 정도로 정치권의 후폭풍이 간단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후회하고 있다는 조국 장관의 입장까지 들어봤습니다. 검찰이 소환하면 응하겠다. 조국 장관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지만 장관직 사퇴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평소 주장대로라면 검찰이 소환할 경우 장관직을 사퇴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소환될 경우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소환이 되면 소환 통지가 저에게 온다면 그때 제가 고민하겠습니다. 부인이 기소되고 장관 본인도 검찰 소환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법무장관의 직무 수행은 공직자의 이해 충돌에 저촉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권익위의 아마 그 답변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만은 그 점은 법무부가 검토해서 그 이해 충돌 문제가 있는지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단 조국 장관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게 됐을 때 이 장관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장관직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해 충돌이 발생한다는 부분 이건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근데 이거는 권익위에서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 법무부 장관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권이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조 장관이 본인이 직접 수사에 대해서 일처 간섭을 안 하겠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지금 사실 이제 이 전화 가지고 검찰에서도 뭐 부적절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장관과 통화한 내용이 바로 나와서 검찰이 어떻게 보면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적인 반격을 할 정도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이 상황에서 이 법무부 장관이라서 내가 앞으로 당신들에 대해 인사권을 행사해서 뭐 압력을 행사하겠다 네. 상상하기도 어려운 지경이고요. 저 질문 자체가 소환되면 그럼 질문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는데 이 수사는 애초에 조국 장관의 소환을 거의 예정하다시피 하고 한 수사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식으로든지 사실 소환 정도는 할 것이라는 게 그냥 보편적인 시각인데 저기서 소환되면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냐는 질문 자체가 어찌 보면 그냥 정치적인 압력의 수단이었죠. 네,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새로 나온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이른바 황제 보석 논란을 빚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조 장관이 이전 회장이 수감돼 있을 당시에 보석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겁니다. 권성동 의원의 질의 장면 보시죠. 구속되어 있을 때 이호진 회장이 탄원서 제출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전형적인 언행 불일치, 위선, 이중성의 결정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대 회장님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았고 그분의 아드님이 그런 처지에 있어서 그 정도 보석을 탄원하는 글을 쓰는 것은 인간적인 아니 평소에는 재벌 비리에 대해서 엄히 처벌해야 되고 많은 형량을 줘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 어떻게 선처를 부탁합니까? 처벌과 보석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호진 전 회장은 아시다시피 병세 때문에 보석을 받고 이후에 음주 흡연하는 장면이 목격되면서 황제 보석 논란 끝에 다시 구속이 됐습니다. 탄원서를 제출한 건 언젠가요? 2011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서울대학교에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교수의 신분으로 탄원서를 제출했던 것이고요. 조국 장관은 2017년에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 업무를 시작했지만 공직을 시작했지만 이미 정치적인 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쏟아냈던 것은 꽤 오래전부터의 일이기 때문에 2011년도에 아무리 본인이 과거에 선대로부터 장학금을 받았고 거기에 대한 인간적 도리 차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동안 재벌에 관해서 특히 법적인 엄정성을 굉장히 강조했던 조국 장관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결이 아닌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보석은 여기에 대해서 완전하게 죄를 감해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재벌에 대한 보석에 대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심정이라든지 그리고 얼마 전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신청이 있을 때마다 사실은 이 민주진영에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뼈아프게 비판해왔던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금 조금 전에 나왔던 것처럼 단순하게 보석으로 나와서 그 상태에 대한 간호를 했던 것이 아니라 결국은 간암 치료를 받겠다고 나와놓고 술과 담배를 통해서 황제의 보석 논란이 일었던 바로 그 장본인인 만큼 조국 장관이 과연 인간적인 도리로서라도 이렇게 탄원서를 과거에 제출했던 것이 온당한 일인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 오늘 국회 자리에서 따져 물을 수 있었던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적 도리를 고려해야 될 만한 어떤 인연이 깊이 있습니까? 과거에 이제 선대 회장으로부터 이제 장학금을 받아서 미국 유학을 할 때 도움을 받았다라는 개인적으로 거고요. 받은 장학금 개인적으로 받은 건 아니고요. 재단이 꾸려져 있습니다. 당시 태광그룹 재단이 있었고 저기에 이제 단체 그 어떤 장학생 선발을 낸 사람들이 다 같이 그런 탄원서를 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재벌의 잘못된 점을 비판하는 것과 재벌과 연관된 일을 하는 거를 완전히 좀 다르게 봐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재벌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만 대기업이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쪽과 아예 연을 끊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벌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짚어야 되는 것과 재벌과 연을 끊는 거는 별개의 문제고요. 또 이 당시에 저 처벌과 보석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호진 회장이 이후에 문제를 일으켜 사회적 지탄을 받은 건 맞지만 그때 당시 보석을 신청했을 때는 간암수술을 위한 병보석이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병보석으로 밖에 나가서 수술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탄원서였던 건데 이후에 이호진 회장이 문제를 일으켰다고 해서 그거를 예측하고 이 사람은 문제가 될 사람이니까 보석 탄원서도 내주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모순이 아닐까. 그 부분은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권성동 의원은 이어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도 조국 장관에 대한 입장을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이 총리의 답변 들어보시죠. 총리님, 지난 예결위에서 조국 후보자의 임명 처리와 관련해서 청문회 결과를 종합 판단해서 대통령께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는데 그 후에 대통령께 어떤 건의를 하셨습니까? 네, 저의 의견을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대통령과 총리 사이에서의 대화를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 적절치 않다. 임명하면 안 된다는 의견 건의한 거 사실이냐 이런 질문에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부정하지 않는 답변을 내놔서 실제 어느 정도 이야기가 오간 건지 궁금증이 많거든요. 이낙연 총리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답변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국 장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도 공정을 위반하고 있는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입은 점에 대해서 굉장히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취합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임명권자는 결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만약에 이낙연 총리가 임명을 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냈는데 여기에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문재인 대통령에게 돌아가기 네. 때문에 총리로서 할 수 있는 발언의 수위를 좀 조절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자 중앙일보의 한 논설위원회 있었던 칼럼을 보게 되면 단순하게 이낙연 총리뿐만이 아니라 네. 청와대에 있는 강기적 정무수석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들까지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실상 임명을 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전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는 조국 장관에 대한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지금까지의 과정 때문에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는 정경심 교수가 구속이 되냐 마냐 등에 대한 기로들이 또 다시 한번 쓸 것이기 때문에 그때 과연 이낙연 총리 혹은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나 청와대에서 과거에도 만약에 안 좋은 소리를 했던 인사들이 있으면 과연 조국 장관에 대한 이 기조를 어디까지 수정하거나 변환해야 될지에 대한 논의는 한 번쯤 더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국무총리로서는 최선의 답변을 내놨다는 분석이신데요. 지금 국민의 분노와 호탈감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우리 사회가 공정한가에 대한 깊은 회의가 국민들 사이에 싹 텄다. 이런 답변을 내놨고 이때도 조국 법무부 장관도 바로 앞에서 이 말을 듣고 있었어요. 조 장관에게는 이 총리의 답변이 좀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 장관도 일부만 정치적인 어떤 민주주의에 관해서 굉장히 앞서서 얘기를 하고 의견을 밝혀왔지만 다른 부분의 공정성에 있어서 더 어떻게 보면 살펴보지 못했다, 스스로를 반성한다라는 말씀도 했었고요. 사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성이라는 부분이 과연 우리 사회에 있는가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 특히 이제 자녀의 입학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드러나고 문제가 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 정부나 여당이나 사실 야당에서도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의 문제로 사실 논의의 초점이 옮겨가야 되는데 이게 정치적 싸움의 빌미로만 되고 있다는 부분이 조금 국민으로서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이게 정쟁이 되게 계속 이어지게 되고 서로가 서로의 어떤 아픈 부분 이런 걸 들추기식으로 공격하는 식으로 나가게 되면 여당이건 야당이건 다 손해보는 쪽밖에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문제가 드러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들의 이 상처를 보듬어 줄까를 좀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야권의 화력이 거셌습니다. 여당은 검찰 수사 방식을 문제 삼으면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여당 의원들의 질의 내용 보시죠. 정권이 수차례 바뀌고 국회가 수차례 바뀌었는데도 단 한 번도 심판받은 적이 없는 검찰이 검찰 개혁의 문제가 수면으로 떠올 때마다 수사의 칼날이 여야를 번갈아 들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계속해서 행사해 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보기에 이 사람 장관하면 안 된다, 문제가 있다 그럼 대통령께 좀 보고를 드려라. 자꾸 언론한테 얘기하지 말고 대통령 결심할 수 있으니까. 50일 동안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전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야당 의원한테 이렇게 보고를 직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양 변호사님께서 비슷한 이야기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통화했다는 사실, 검사와 조 장관이 통화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야당 의원들이 알게 됐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수사 관계자가 통화했냐라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있어요. 이거는 당시에 알 수 있는 사람이 조국 장관하고 그 통화를 한 검사하고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밖에는 모르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주위에서 들었을 수도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직접적으로 알기가 어려울 텐데 이 상황이 직접 야당 의원의 입에서 나왔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법무부에서의 이 조국 장관 해명, 조국 장관이 국회에서 한 해명이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검찰 쪽에서 아니다, 우리는 부적절하게 느꼈고 우리는 부담 느꼈다라는 또 반격까지 검찰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이 김종민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이게 확실시 뭐 이렇게 넘어갔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 여당 의원 입장에서는 이거는 검찰에서 야당 의원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검찰개혁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을 지금 부각하는데 여당은 당력을 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충분한 설득력이 되는 오늘 장면들이었습니까? 대정부 질문이요.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 상황에 대해서 조국 장관의 잘못을 어느 정도 객관적인 선상에서 인정을 하면서 검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으면 많은 국민들이 검찰이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관행으로 가져왔던 피의사실 공표, 수사 상황에서 인권 침해 등에 대한 문제에 공감할 수 있을 텐데 조국 장관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선을 긋는 순간 검찰 개혁을 얘기하게 되면 과연 어떤 국민들이 이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나왔던 이 통화 사실에 대해서도 결국은 네. 검찰이 야당에게 알려줬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조국 장관 스스로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문제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 검찰은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라는 얘기를 들어봤을 때 과거에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었던 시절에 이런 얘기들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부 고발, 공익 제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네. 이런 공익 제보를 바탕으로 세상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 누가 보든지 간에 검찰의 이 현장 압수해가는 수사팀장에게 법무부 장관이 본인의 가족에 해당되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전화통화를 했다는 것은 법적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사 상황을 흐린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황들을 고발한 공익제보의 성격이라고 봐도 저는 전혀 무방하다고 봅니다. 특히 조국 장관 같은 경우는 과거에 했던 말 때문에 그 말이 그대로 본인에게 돌아오곤 하는데요.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때 김용판 청장이 전화를 했던 사실을 두고 지금에야 비로소 이제 구속 수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진다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 바로 조국 장관 본인입니다. 그만큼 문제가 되고 있는 조그만 상황까지도 용납하지 못했던 단호한 그런 법적인 정의를 보여줬던 게 조국 장관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과연 지금같이 검찰의 문제만으로 몰아갈 사건인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 더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자유한국당이 저스티스 리그라는 당내 기구를 만들고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저스티스 리그, 할리우드 영화 제목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익숙한 캐릭터들이죠. 뭐 슈퍼맨이나 배트맨, 원더우먼은 빠졌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아쿠아맨 이런 캐릭터들이 모여서 정의에 맞서서 정의를 위하여 악에 맞서서 싸우는 그런 어떤 건데, 이제 좀 눈에 띄는 부분들은 뭔가 출범을 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보이고, 특히 이제 지금 이제 조국 장관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좀 정의를 더 앞서서 구현하겠다는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리그에 모이신 분들이 좀 신선함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뭔가를 만들었다라고 하기에는 뭐 약간 그 얼굴들이 너무 겹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한국당의 저스티스 리그 활동 초점을 어디에 맞출지 황교안 대표의 출범식 발언 들어보죠. 대한민국의 정의와 공정을 수호할 어벤져스 여러분들의 임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함께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정의와 공정에 많은 말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가치가 무너지고 또 특별히 조국 사태로 문제가 클라이맥스에 달했습니다. 앞으로 저스티스 리그의 멋진 활약을 기대합니다. 네, 황교안 대표도 어벤져스라는 단어를 써서 히어로를 자처하네요. 네, 어벤져스 저스티스 리그는 조금 다른 영화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이번 조국 장관 사태로 불거지고 많은 청년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이유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공정과 정의를 기대했지만 그 공정과 정의가 위선이라고 하는 가치 아래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이 아닌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들을 한국당이 조금 더 나서서 이것을 단순하게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로 풀어내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입시나 공기업에 대한 이러한 채용에 관한 문제, 공정성의 문제, 납세나 병역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까지도 이제 법적으로, 그러니까 국회는 사실은 법을 만드는 입법의 공간이고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정치권의 역할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과정에서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역할들을 하겠다라고 이러한 새로운 아젠다를 설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민들이 지금 보면은 조국 장관 수사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좀 과도하다라고 답변하는 비율도 조금 더 높아지고 있고, 이렇게 전국이 꽁꽁 묶여 있는 거에 대한 피로도를 호소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한국당의 이와 같은 활동들이 자칫 당 입장에서는 좀 역풍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한국당이 조심해야 되는 것은 사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절대적인 선은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는 많은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과거 지나간 정권에 향해서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에 향해서 적폐를 규정하고 있는 적폐청산에 대한 속도를 높여왔는데요.
적폐의 반대말은 사실은 절대적인 선이 있다라는 것이고 이 선이라고 자처했던 사람들의 인사의 면면들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그러한 촛불 정신을 상징하는 인사가 바로 조국 장관이었습니다. 네. 근데 조국 장관의 청문회 과정들과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는 의혹들을 보니까 조국 장관이 그동안 했던 말과 그 뒤로 드러난 행동들이 너무나 달랐다는 것이죠. 한국당이 만약 이러한 조국 장관의 문제를 불의로 치부하고 또 다른 정의를 외치게 된다면 그 정의 이면에서 드러나게 되는 또 다른 부정적인 문제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관계를 정의와 부정의로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가 없는 만큼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던 공정의 잣대라는 것이 무너졌다면 그것은 제도의 측면에서 반드시 바꿔내야 되거든요. 이 제도의 측면에서 바꿔낼 수 있는 법적인 기준을 세우는 일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게 아마 떠나갔던 많은 대중들의 관심들을 사로잡는 한국당의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서 저스티스 리그를 구성하고 있는 인물들이 이제 좀 다소 식상하다 이런 평을 내놓으셨는데요. 멤버들 면면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네, 일단 공동위원장으로 정영기 지금 정책위원장 맡고 계신 한국당 분이고 박선영 예. 동대 교수가 지금 참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고문부터는 익숙한 이름들이 많습니다. 신보라 최고위원도 있고 박영재 의원도 있고요. 간사는 김연아 의원인데 눈에 띄는 분이 사실 이제 배현진 당협위원장이에요. 네. 제가 왜 눈에 띄는 분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여기 대변인으로 참가하는데 최근까지도 이제 홍준표 전 대표와 네. 함께 주로 활동을 많이 하셨고 그분이 하는 유튜브 방송도 같이 운영을 해주셨고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은 어쨌든 자유한국당 최근에 뭐 조국 그 사태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각을 많이 세우기도 했었던 지도부와 특히 그런데 어떻게 또 배현진 대변인이 배현진 위원장이 저스티스 리그의 대변인으로 나서게 됐는지 약간 이 부분이 그럼 홍준표 전 대표의 관계가 어떻게 하는 건지 좀 궁금증을 낳게 하기는 합니다. 네. 그 부분 말고는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신선함은 좀 떨어지네요. 네. 지금 뭐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의원도 들어있고 지금 면면을 보니까 이 저스티스 리그를 시작으로 어떤 조국 장관의 이슈를 가운데 두고 보수 통합의 어떤 주춧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일단은 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과거에 우리가 얘기했던 개파를 좀 초월하는 모습들을 네네. 그렸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징성도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대해서 김연아 의원 같은 경우는 부동산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최근 들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도 적지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러한 부동산 값의 급격한 상승이라는 것이 결국 대한민국의 부의 지도 속에서 공정성을 위반했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네. 김연아 의원이 들어간 것이 아닌가 싶고 배현진 위원장 같은 경우는 과거 공영방송에 몸을 담고 있다가 그 안에서의 공정성 문제 때문에 나왔다라고 하는 보수 진영에서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 인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면면을 바탕으로 조금은 젊은 인사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청년들이 원하고 있는 공정의 잣대를 바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상징성을 조금 더 깊게 고려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스티스 리그 어떻게 활동할지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치권 밖에 법조계와 학계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변호사 1,036명이 퇴진 촉구 시국 선언에 서명하고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반대로 지금 중요한 건 검찰 개혁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서명 운동에 동참한 교수와 연구자들은 4천여 명이라고 합니다. 지금 양쪽에서 터져 나오는 목소리들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뭐 각자 이 사건, 이 일을 둘러싼 시각이 그만큼 크게 나뉘어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의 의견도 나뉘어 있는데 그 내부에는 또 세심한 어떤 더 다른 내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을 둘러싼 의혹들이 명확하게 밝혀지길 바라는 의견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수사의 방향 자체, 수사의 방식 자체는 너무 과도하다는 의견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 제한점, 절충점을 어떻게 찾아가느냐가 문제가 될 것인데 지금은 어찌 보면 양쪽이 너무나 너무 선명할 정도로 지금 극을 달리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게 굉장히 첨예화되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걸 떠나서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특히 이제 정부 여당 같은 경우는 그럼 이렇게까지 갈라져 있는 국민들의 의견을 어떤 식으로 극복해 나갈 것이냐 그리고 여기서 긍정적인 결과를 하나라도 얻어내려면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나갈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어떤 아젠다라고 할까요? 그거를 야권이냐 여권이냐 어느 쪽에서 먼저 잡아나가에 따라서 이 어떤 사태를 넘어서는 데 있어서 득실이 크게 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의 나누어 있는 전국도 여론을 어떻게 통합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아젠다를 잡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김병민 교수는 어떤 계기를 통해서 또 누가 그 물꼬를 먼저 터나갈 것으로 예상하세요? 저는 여권 입장에서 출구 전략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오늘 나왔던 얘기처럼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더 나아가서 대한정치연대까지 합심해서 탄핵안을 가결시키게 되면은 헌재로 넘어가는 가결되는 순간부터 직무가 정지되게 됩니다. 그러면 조국 장관은 말 그대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게 되는 불명예퇴진의 속도를 거치게 되면서 검찰의 수사까지 받게 되는 그 네. 모든 것들에 대한 짐은 부담은 다 대통령에게 돌아오게 되거든요. 지금 여권 내부에서도 조국 장관의 사태를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해야 되느냐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만큼 국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담아내서 지금 갈라진 대한민국에 대한 국론들을 좀 통합하기 위한 하나의 아젠다를 제시하고 조국 장관이 좀 물러설 수 있는 퇴로를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열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권의 출구 전략 어떻게 보세요?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으로서는 사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여권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어떤 방침은 검찰 수사의 최종점을 확인을 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보여요. 네. 그게 나오지 않고는 어떤 의견도 지금으로서는 좀 무의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대정부 질문 첫날이었는데요. 정치 분야를 주제로 한 대정부 질문 포커스는 모두 조국 장관에게 맞춰졌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대정부 질문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반복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희 대담 중에 들어온 속보 먼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의심 신고가 접수된 강화군 강화읍의 농장돼지가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확진됐습니다. 이로써 지난 17일 발생 이후 8번째 확진 사례가 됐는데요. 함께 의심 신고가 접수된 두 곳에 대해서는 아직 정밀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의심 신고가 접수된 강화군 강화읍 농장돼지가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확진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17일 첫 발생 이후 8번째 확진 사례가 기록됐습니다. 의심 신고가 접수된 두 곳에 대해서도 현재 정밀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쯤이면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넣고 다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상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GPS로 이동거리를 파악해 택시 요금을 매기는 앱 미터기도 올해 안에 출시된 예정인데요. 이혜리 기자가 소개합니다. 주민등록증과 함께 신분증으로 사용되는 운전면허증이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본인인증 서비스를 거치기만 하면 사용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이 스마트폰으로 발급되는 겁니다. 렌터카를 빌리거나 술을 살 때처럼 신원 확인이 필요한 상황에서 간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분실을 방지하고 개인신분 확인 관련 다양한 부가 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행법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관련한 규정이 없어 이를 내놓지 못했지만 제품과 서비스의 출시를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 임시 허가 제도를 통해 가능하게 됐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을 위한 시스템이 갖추어지면 내년쯤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승객의 이동거리를 GPS로 파악해 요금을 매기는 GPS 기반 앱 미터기도 올해 안에 출시됩니다. 사실 요금 개정이나 있을 때마다 이제 개별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사회적인 낭비가 심했던 부분을 이제 원격으로 이제 요금을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런칭하는 건 11월 이내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밖에 본인 인증 코드를 활용한 모바일 환전 서비스와 원격 제어 누전 차단기 등도 규제가 풀렸습니다. 지금까지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처리된 과제는 모두 78건. 정부는 오는 11월에도 심의위원회를 열어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 남자 축구 대표팀이 내년 도쿄올림픽 최종 예선에서 우즈베키스탄과 중국, 이란과 격돌하게 됐습니다. 올림픽 최종 예선을 겸해 치러지는 아시아 23세 이하 챔피언십은 16개 나라가 4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펼치고 각 조의 1, 2위가 8강 토너먼트를 치르는데 개최국 일본을 포함해 상위 4개 팀에게 올림픽 출전권이 부여됩니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대표팀은 D조에서 북한과 요르단, 아랍에미리트와 만납니다. 프로야구 2위 두산이 삼성을 11대 0으로 대파하고 선두 SK에 0.5경기 차로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두산의 선발 유희관은 8회까지 안타 3개만 내주고 무실점 호투를 펼치며 시즌 11승째를 수확했습니다. 4번 타자 오재일은 4타점을 추가하며 101타점으로 20홈런 100타점을 넘어섰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SK의 7.5경기 차로 뒤졌던 두산은 정규 시즌 막판 가파른 상승세로 선두 경쟁을 안개 속으로 몰고 갔습니다. 4위를 확정하고 포스트 시즌에 대비해 후보 선수들을 대거 기용한 LG는 KT를 4대 3으로 따돌렸습니다. 여자 배구 GS 칼텍스가 풀세트 접전 끝에 도로공사를 꺾고 조 2위로 컵대회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1, 2세트를 먼저 가져온 GS 칼텍스는 잇따라 2세트를 내주며 역전패의 위기에 몰렸지만 마지막 5세트에서 외국인 선수 러츠를 앞세워 15대 9로 승부를 갈랐습니다. 러츠는 42득점을 기록하며 팀 득점의 절반 이상을 책임졌습니다. 여자부 4강은 현대건설과 흥국생명, 인삼공사와 GS 칼텍스의 대결로 압축됐습니다. 1588 39,000원부터 배칠수의 39,000 꽃배달 3단 하한 39,000 배칠수의 39,000 1588 39,000 1588 39,000 배칠수의 꽃배달. 직장인이여 웰컴. 머신러닝으로 빠른 대출, 딱 맞는 한도. 직장인의 요구에 우대 시스템으로 답하다. 웰컴 저축은행. 당신은 첫사랑의 보디가드, 아빠의 핫팩, 아이들의 놀이터, 친구의 꽃길, 그리고 누군가의 키다리 아저씨. 당신의 보험이 더 좋은 세상의 시작이 됩니다. 서로의 인생에 힘이 되어주는 우리는 서로의 보험입니다. 함께 가는 인생금융 삼성생명. 오늘 낮 동안 바깥 활동하시는 분들은 제법 덥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29도까지 올랐는데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낮아지면서 낮 동안에도 그리 덥지 않겠습니다. 우선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18도로 아침에는 오늘만큼 쌀쌀하겠고 낮 기온은 26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충청 이남에서는 우산이 필요합니다. 전국적으로 구름이 잔뜩 끼겠고 새벽에 제주도와 남해안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 점차 남부 내륙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오후에는 충청 남부와 강원 남부에서도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일요일 오전까지 오락가락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주말까지 경남 남해안과 제주도에 최고 60mm, 그 밖에 남부지방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예년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18도, 대전 17도, 광주 18도, 부산 20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예년보다 1,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26도, 대전 27도, 광주 27도, 부산 24도로 예상됩니다. 중부지방은 당분간 구름만 많은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누가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대정부 질문을 보면서 든 생각이었습니다. 목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